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내 대출금리도 바로 내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선반영 기대 심리로 지난달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그때보다는 지금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린 형태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내 대출금리는 그 기준금리 인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조달금리, 그리고 각 은행의 가상금리, 그리고 영업정장 정결금리, 이렇게 부수거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금리의 차감 조건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대출의 전문가 풀팽님 모시고 대출 관련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이라는 필명으로 대출 상담과 대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일금융권 국책은행 본점 출신이고요. 그리고 해외은행에 지점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출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가성비 있는 내 집 마련, 그리고 갈아타기, 그리고 대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대출이 네. 어려워졌고 복잡해져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대출을 받기 전에 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뭔가요? 대출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나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대출은 사실을 잘 갚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거를 위해서 DSR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DSR이라는 거는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LTV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내 소득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LTV 비율만큼 다 못 나가거든요. 즉 나의 최종 대출 한도는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최대 얼마의 대출을 내서 얼마만큼의 대출 상환 능력을 가지는 게 우리 지금 가정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대출을 활용하기 전에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그 물건지가 오를 만한 좋은 자산인지를 항상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은 빚, 나쁜 빚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좋은 자산의 좋은 빚 을 이제 활용하는 능력을 저는 대출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잘 활용을 하는 능력을 기르되 전제는 입지력이 있는 물건지를 선정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시는 게 먼저 맞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대출 그냥 은행 가서 금리 제일 낮은 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낮은 금리만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내 대출금리도 바로 내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선반영 기대 심리로 지난달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그때보다는 지금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린 형태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표건들, 즉 실행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오른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대 중후반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5%대까지도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내 대출 금리는 그 기준금리 인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조달금리, 그리고 각 은행의 가상금리, 그리고 영업정장 정결금리, 이렇게 부수거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금리의 차감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모든 조건들, 부수 거래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대출을 가장 좋은 금리로 받으시는 게 맞는데, 금리만 보고 가시면 사실은 대출 한도에서 내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때 내가 한도가 중요한지 금리가 중요한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가장 좋은 대출은 정책성 상품이에요. 정책자금 대출인데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2, 3%대,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되면 1%대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리 위주로 조건이 되시는 차주분들에 한해서 대출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은행 재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1금융에서 받을지 2금융에서 받을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데요. 확실히 1금융권이 2금융권보다는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금리가 훨씬 유리한 편이고요. 그렇다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렇게 많이 비싸냐? 또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한 1% 정도 더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금리가 진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정책성 상품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고, 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2금융권이 DSR 50%까지 열려 있으니까 가장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차주분들이 한도가 중요한지 금리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어떤 대출 상품을 받을지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자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인가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은 실행을 해줘요. 네. 근데 구조 자체가 정책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 기원, 그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대출 총량 자체가 정부 지원 상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량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디딤돌 대출도 말이 많아졌죠. 원래 이제 금감원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은 막지 말아달라고 각 은행권에 주문을 넣어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번 주 10월 18일 날, 지금 촬영 시점이 10월 24일인데요. 저번 주에 디딤돌 대출에 있어서도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비율을 70%로 낮춘다든지, 그리고 반공제를 꼭 해야 한다. 즉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제하고 나가게 한다든지, 디딤돌 대출도 일반 은행 재원 대출처럼요. 그리고 하나 더가 후취 담보 에도 이제 맞겠다. 즉 우리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시려는 분들이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더니 서민 실수요자는 대출을 막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하고 원성이 짙으니 하루 만에 다시 그걸 또 철회를 하셨다가 다시 10월 23일 어제자로 조만간 디딤돌 대출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딤돌 대출에 있어서도 규제가 들어오겠다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잔금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금을 이용하겠다 네. 하면은 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좀 주시를 하고 네.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언제 어떻게 바뀔지라고 정확하게 공시한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사실 대출은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설을 하고 승인을 따신 분들은 지금 실행건들에 대해서는 괜찮으실 텐데, 앞으로 이제 내가 뭐 생애 최초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반공제 안 하고 뭐 신축 아파트에 잔금을 치겠다 하는 분들이 가장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 조건에 다 충족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잔금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시고 움직이시고 은행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신 다음 자금 설정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또 그 방향이 맞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금리가 앞으로 좀 더 내릴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해야 되나 아. 변동금리로 해야 되나 되게 어려움을 겪으세요. 네, 어떻게 맞아요.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이 좋았던 이유는 고정금리 상품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2, 3%대의 금리를 10년, 20년, 30년 쭉 고정금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정책자금 대출이고요. 은행재원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쭉 계속 10년, 20년, 30년 이제 고정금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고정하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돌아가는 혼합형 상품이 많고요. 그리고 주기형 상품이라고 해서 뭐 이제 주기별로 가는 거예요. 5년 고정이었다가 다시 어느 주기에는 변동으로 가고 다시 5년 고정으로 왔다가 다시 어느 주기에는 변동으로 가고,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가는 대출을 주기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행재원에서는 그러면 금리 상품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변동형 대출과 방금 말씀드린 고정금리 상품의 혼합형과 고정금리 상품의 주기형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만을 따져볼 게 아니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은 가상금리를 붙여서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 중에 어떠한 상품이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고 대출 한도도 많이 줄 것인가를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기형 상품이 고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 한도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주기형 상품을 고르시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혼합형과 고정금리, 즉 주기형도 지금 변동형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라면 고정금리가 더 높은 이제 그러한 금리 형성을 하고 있는 게 보통인데 지금은 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져 있고 지금 다시 맞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가장 저렴한 거는 보통 이제 혼합형일 거예요. 원래는 이제 상반기 때는 주기형이 대출 한도도 가장 많았고 금리적인 메리트도 가장 있었기 때문에 가장 판매가 많이 되었고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 한도 면에서는 주기형이 가장 좋은데 금리 면에서는 혼합형이 가장 좋은 상품일 경우가 많고 그건 또 금융사별로도 다르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품을 몇 프로로 가져갈지가 또 다 달라지니까 대충 내가 이제 한도 면에서는 주기형이 유리하구나.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혼합형이 금리가 가장 좋은데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네.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정말 머리 아파 하시는데 네. 내년에 또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네. 더 그러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되면은 모든 금융권에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도 다 변동형 차주에 한해서는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계대출에서 이렇게 변동형 상품을 쓰는 그러한 차주분들은 다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가 내년에 이어지고 지금보다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사실 시장도 이제 더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는 이제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가상금리를 붙여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가상금리를 붙이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는 건데 그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사실 그만큼이 차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이제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수록 대출 규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앞으로 연초에도 이어질 대출 규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고 이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연말에는 네. 지금 또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연말에 받는 것보다 내년에 연초에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네, 이제 사실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연말로 갈수록 어차피 은행들은 상반기에 영업을 거의 다 끝낸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도 올리고 대출 한도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 자율적으로 DSR 규제까지 들어오고 MCI, MCG 같은 반공제 상품도 가입 안 시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되는 은행들도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말에 잔금을 치시는 것보다 내년에 다시 대출 총량이 세팅이 되어서 은행이 영업을 시작해야 할 때는 다시 금리를 낮출 거고 한도를 어느 정도 풀어줄 겁니다. 그때 사실은 잔금 대출을 실행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내년 초가 무조건 유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그 기조가 될수록 대출 규제는 강화된 상태에서 총량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은 이렇게 안 해주는 은행들 중에도 비규제 지역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풀어줬는데 내년에는 은행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금리는 낮췄는데 LTV 7, 80%가 아니라 5, 60%로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졌으나 대출 규제는 더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건지 갈아타기를 할 건지 전세자금 대출만 일으킬 건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네. 뭐 둔촌주공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크게 네.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 맞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은행별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한마디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그런 규제인데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매도자와
그다음에 매수인이 바뀌면서 전세입자 드릴 때 그 전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면서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지금 이제 실거주 유예가 3년이 됐으니까 전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것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보는 은행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모든 은행이 막혔고요. 지금 가능한 은행은 이제 하나은행 일부 지점과 SC제일은행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그 두 은행은 신축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또 이제 서보증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별로 다르겠지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전세 주고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이용을 여전히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SC제일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담대는 거의 막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점별로는 온도 차가 있겠지만 거의 이제 11월 기표권을 안 받고 있거든요. 12월 기표권부터 다시 들고 와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담대는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여전히 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 더. 사실 또 저번 주에 하나 더 발표가 된 게 뭐냐면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신용도 좋아야, 그리고 임대인의 상환 능력도 보겠다. 즉 이것은 전세자금 대출의 DSR을 보는 것의 서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그 집의 컨디션이 좋고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임대인의 신용이 좋지 않으면 그 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형국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은행 규정이 나와 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늘 이제 위에서 즉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이런 대출 규제가 발표되는 것과 은행이 규정화돼서 실제 적용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차와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빨리 움직이실 분들은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은행 규정대로 은행이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금융위에서 발표한 게 그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 부부 합산 소득을 내년부터는 뭐 2억까지 이상도 2억 5천까지도 올리겠다 이런 발표는 했는데 아직까지 1억 3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는 이미 됐는데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걸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대출 받은 거는 이제 은행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규정을 보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출을 받고 싶은데 아직 내가 어디를 계약할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행에 가면은 네.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맞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상담이 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러면 할까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서민실 수요자,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부를 받은 전세 계약서가 들어와야 상담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적어도 내가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는 그런 입지에 있는 물건지를 할 건지를 정해 가셔야 상담이 원활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억 있는데 뭐 살까요? 이런 게 가장 나쁜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실거주를 할 건지 또는 투자용으로 사놓을 건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정하시고, 그리고 내 자본금 내에서 어떤 게 가장 가성비 있는 내 집 마련과 투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신 후 물건지를 그래도 대략적이라도 선정을 하셔서 가셔야 대출 상담사뿐만 아니라 은행원과도 원활한 상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출 시장에서 가장 핫한 변화나 트렌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도 제가 이미 다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디딤돌 대출이 아마 조금 개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편안이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열려있는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의 움직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은행들이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주택자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많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매 잔금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1억 원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풀릴지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때 임대인의 DSR이 적용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환 능력을 벗어나게끔 대출 계획을 세우시는 거,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거.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은행에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잔금 사고가 나고 틀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본금과 그리고 여유 자금들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사고가 이제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고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예를 들어 신용대출은요 1금융권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용 점수 관리도 잘 하셔야 대출 연장도 되고 대출 실행도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신용 점수가 나빠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출, 즉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이제 뭐 서보증이라든지 허그 안심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가 되게 중요하신데,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는 사실 신용점수가 그렇게 급감하지 않는데, 카드론이라든지 현금 서비스라든지 2금융권의 높은 이자의 신용대출을 그냥 받으시면, 이제 뭐 카드론 같은 경우나 현금 서비스는 바로바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쉽게 받았다가 내 신용 점수가 급감을 하게 되면 다시 이걸 올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가 대출을 자설을 하고 승인 실행되기 전에 신용대출을 잘못 일으키셔서 신용 점수가 급감해 버리면 내 대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꼭 주의를 하셔서 1금융권에서 저리로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시려면 이제 제가 하나 더 꿀팁을 드리면, 급여 받으시는 은행 과 주거래 은행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인터넷 은행도 신용대출이 조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의 그 신용대출 금리 그리고 한도 조건도 한번 다 같이 포괄적으로 판별을 해보시고 1금융권에서 꼭 신용대출을 마무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출을 잘 이용하면 정말 좋은데 또 네. 이렇게 잘못 활용하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전반부에도 강조를 했듯이, 입지력이 충만하지 않은 물건지에 함부로 대출을 냈을 경우에는요, 그 대출이 나쁜 빚이 되고 내 자산을 갉아먹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계속 상환만 하다가 결국은 대출 이자보다도 못한 수익, 그것도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출을 먼저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입지, 그 임장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입지 공부를 먼저 하셔서 이 물건지가 내가 대출 이자를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야. 또는 만약에 내가 그런 수익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가정에 실거주의 평안함을 줄 거야. 만족도를 줄 거야. 괜찮아. 그냥 이 정도만 유지해도 돼.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하셔서 입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대출을 일으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금융권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정 안 되면 2금융 이렇게 나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바로 저축은행, 또 2, 3금융에 있는 저축은행이나 사채부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이제 금융 문맹인들은 사실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DSR 보지 않는 대출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대출들이 있는데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잠깐 사용하고 내가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도를 마련한 후에 해야 되는데, 1금융권에서 먼저 상담받지 않고 바로 2, 3금융 대출부터 먼저 활용을 하신다든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도 너무 많이 급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입지력이 바탕이 된 좋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기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상품에 따라서도 1금융권 위주로, 그리고 2, 3금융권은 내가 분명히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만 잠깐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네. 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게 네.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함정이에요. 주거래 은행에서 나한테 대출을 가장 많이 내줄 거고 금리를 가장 좋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사실 내가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마련하려면 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세입자의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나 제일은행이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국한되지 말고 나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 은행이 이제부터 주거래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의 시대에는 막혀있는 은행보다 막혀있는 내 주거래 은행보다 나한테 대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는 거고요. 주거래 은행이 좋을 때는 사실 신용대출을 받을 때예요. 신용대출을 받을 때 내가 그 은행에 오래 거래를 했으면 CSS 점수라고 해서 그 거래 실적이 쌓여 있는 점수로 인해 내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별다르게 그렇게 주거래 은행이 큰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과 한번 다 폭넓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나한테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은행 찾기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네. 누구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글을 봤는데 이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은 원리금 통장을 활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원리금 통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는 상품이 많거든요. 근데 2억 정도를 사업자 대출은 DSR을 보지 않으니까 한 5%대에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 이자만 나가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나갈 거고 보통 사업자 대출은 3년 정도 만기도 많이 쓰시니까 3년 만기라고 하면 내가 총 이자가 한 3천만 원 그리고 변동형 차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4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나는 그 2억을 받고 4천만 원의 이자의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금융 비용이. 근데 저는 그렇게 2억에 4천만 원을 갚아라라고 하는 것을 인식 전환을 통해서 차라리 내가 2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1억 6천의 원금과 4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4천만 원의 이자를 이자 통장에 따로 넣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1억 6천만 활용을 하시고요. 4천만 원의 이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날에 알아서 이자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만 놔두시면 갚는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원리금 통장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내가 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할 때 네. 내가 소득이 많이 안 되거나 신용 점수가 크게 높지 않은 경우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사회 초년생도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을 네.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 대체소득을 쓰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대체소득이라고 함은 증빙소득자가 아닐 경우 내가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라든지 또는 카드 사용 그러니까 카드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의 그러한 사용 금액이 있으면 연봉 최대 5천만 원인 사람으로 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연봉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대출이 안 나오지만 내가 대체소득으로 오히려 활용을 하면 연봉 오히려 5천만 원인 사람으로 차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대체소득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대체소득은 아무나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아예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의 소득이 아예 없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이 대체소득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시기도 하거든요. 대체소득을 만드는 게 더 차조해서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소득이 증빙소득자로 이제 판명이 되지 않으신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소득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그 대체소득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연봉 5천만 원인 차주가 되려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 2,500만 원 정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연 2,500만 원 정도 사용하면 그분이 이제 대체소득자가 된다면 최대 5천만 원이 연봉자로 봐줘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3개월 납부 금액도 그렇고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그리고 물론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연봉별로 다르게 납부 금액이 설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금액들이 맞춰지면 나는 그 연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체소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가 네. 올 건데 네. 지금 당장 혹은 또 곧 대출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내가 차주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1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이 대출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또 달라집니다. 생애 최초를 정책자금 대출 상품으로 받아서 마련을 할 건지, 아니면 은행 재원 대출의 생애 최초로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거고,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를 이용할지, 보금자리론으로 생애 최초를 이용할지, 신생아 특례로 생애 최초를 이용할지 다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은행 재원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가 단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 그 세대 중에 유주택자가 있다면 꼭 세대 등본 분리하시고, 내가 무주택자 단 한 번도 뭐 매도나 매수 이력이 한 번도 없으셔야 돼요. 그런 분인 경우에는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도 규제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최대 LTV 80%, DSR 범위 내에서, 즉 소득 범위 내에서 6억 원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전세를 끼고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전세를 끼고 그 끼고도? 남은 금액을 네, 또 대출을 LTV 받을 수 80% 있군요. 내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전세 보증금이 5억이 끼어 있다. 그러면 LTV 80%는 8억인 거죠. 그러면 그 5억을 제외하고 뒤로 3억이 소득만 되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리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데 그런 수강생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켜서 좋은 입지에 3%대 중반으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는 그 연봉 3천만 원 같은 경우에 2억까지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내가 후순위 주담대가 방금처럼 2억 정도만 필요하신 분들은 네. 오히려 소득이 낮아도 전세 끼고 생애 최초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연봉 5천만 원인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이제 나왔으니까 5천만 원인 분들도, 근데 이거는 다 부부 합산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소득도 합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증빙소득자고 내 배우자는 2천만 원, 나는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부부 합산 7천만 원의 차주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순위 주담대를 그만큼 막 3억, 4억까지도 일으켜서 13억대, 15억대 이렇게 서울 신축 대단지도 많이 입성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잔금 치르고 지금 2, 3억 정도가 이제 많이 오르신 생애 최초 구입자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문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부부 합산이라고 하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 각각 그럼 생애 최초로 네. 구입을 하는 거는 또 괜찮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어. 각각 생애 최초로 마련을 하고 후에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 합산해서 생애 최초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만약에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결혼 전에라도 매수 기록이 있거나 매도 기록이 있으면 생애 최초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매수 기록이 있었어,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혼인신고 전에 내가 먼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고 후에 우리 혼인신고 하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결혼을 네.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전략에 따라서 입지도 달라지고 그리고 혼인신고 하는 것도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네. 대출력이라고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뭐 부자가 될 수 있고 네. 내가 원하는 급지에 집을 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럼 대출을 잘 활용해서 네. 정말 원하는 급지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네. 너무 많아요.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로 진짜 올 초 상반기 때는 진짜 많은 생애 최초 분들, 수강생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끼고도 뒤로도 1금융권 은행에서 좋은 금리로 생애 최초 금리로 이제 그 집을 매수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갭 투자를 하는 이유가 대출이 막히면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갭을 끼고 사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더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고 내 돈은 적게 들이면서 좋은 입지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강남 3구도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니까 그러한 곳을 생애 최초로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셔서요. 예를 들면 올 초에 5, 6월 달에 40평대를 원래 30평대를 보고 있으셨던 생애 최초 분이 있으셨는데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셨고 혼인신고는 하셨는데 모아둔 돈이 한 3억 정도? 4억이 안 되시는 금액이었는데 심지어 헬리오시티 40평을 생애 최초 주담대 6억을 최대한 받으셔서 전세 끼고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때 매수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억이 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만 가지시고 입지력이 충만한 곳에 내 대출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면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 좋은 빚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파크리오뿐만 아니라 강동 쪽에 있는 준식축 분들도 그렇게 많이 준식축에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셨고 또 저기 마용성 쪽에서도 생애 최초 호순위 주담대로 많이 마련을 하셨고 동작구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13억 15억대에 있는 서울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을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셔서 적어도 지금 잔금 치르시고 지금 이제 대비해 보시면 한 2억 이상은 많이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이버 머니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안정감과 좋은 입지에 내가 좋은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 투자 수익률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얻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상환 계획도 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내가 이 매수지를 언제 상환을 할 거고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전반적인 입지 공부,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속 제가 대출을 내라고 종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원리금 통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하지만 그 원리금 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아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절약해서 근검 절약해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등에 나와서 대출 활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렸더니 대출 좀 그만 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출도 어차피 은행에서 알아서 소득 범위 내에서만 나가고요. 이렇게 대출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대출을 낸 금액들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근로소득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상한 계획도 세우셨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더 절약하시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출 통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입지력이 충만하고 대출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 내가 그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 공부부터 먼저 하시고 후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순위 주담대를 받을 때 네. 그러면 세입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전세입자 앞으로 대출을 받든 뒤로 받든 전세입자한테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사실상 이 후순위 주담대가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요.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입자 미동의로도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영업을 마감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다 100% 전세입자한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금융기관마다 그 동의를 받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그냥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서류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세입자 동의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할 때 네. 그 정책 자금을 활용하면 참 좋은데 네. 그중에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정말 좋은 정책 자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것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다시 핫해졌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 5억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최대 2억 5천 그리고 생초 같은 경우 뭐 3억 그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4억까지 DSR 보지 않고 DTI만 보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재원 대출보다는 부채가 조금 많은 차주라도 다소 소득이 적은 차주라도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계시고 먼저 알아보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디딤돌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보금자리론도 있고 신생아 특례도 있지만 정부 정책 상품인 만큼 금리도 저렴하고 그리고 DSR 보지 않는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소득이 적어도 은행권에서 보다는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대출인 만큼 본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즉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는 추가로 내가 집을 늘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1주택자 포지션을 가져가실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셔서 방금처럼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2.65부터 3.95%까지 저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DSR 보지 않고 DTI만 보고, 그리고 이 DTI를 본다 하더라도 그게 또 내 차주의 조건이 생애 최초인지 그 신혼부부인지 그리고 일반인인지에 따라 다르고 주택 면적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역별로도 차등을 준다고 하니 그러한 규정안이 나오는 거를 보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반공제를 하지 않는 구입자금 보증 상품에 보통을 가입을 해서 최대 LTV 비율까지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개정안을 보시면서 내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이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내 집 마련이신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로 사시면 안 되고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있으니까 은행 재원 대출부터 알아보셔서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고요. 디딤돌 대출처럼 나는 저리로 이렇게 고정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야라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올 개정안을 보시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디딤돌 대출과 함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자금은 DSR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출을 받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을 최대 한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렇게 디딤돌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도 모자라는 금액은 신용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대출을 먼저 받을 건지 디딤돌 대출을 나중에 받을 건지에 따라서도 이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예 활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같은 조건의 연봉의 차주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정책자금 상품은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을 맨 마지막에 받으시는 게 좋아요. 즉 신용대출을 먼저 일으키시더라도 어차피 DTI만 보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디딤돌 대출과 같은 그런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일으키시고 신용대출을 받으러 가시면 이 신용대출은 DSR을 다 보잖아요. 근데 이 DSR에 굉장히 빡빡한 규정을 가지고 가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원금을 5로 나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1억을 빌리더라도 30년, 40년에 나눠서 갚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은 5년 만에 갚아라 라고 하고 계산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대출 중에 하나인데 앞에 디딤돌 대출이 이미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한도의 신용대출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 대출 순서를 잘 지키셔서 내가 디딤돌 대출과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신용대출부터 먼저 받으시고 은행권에서 그리고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순서상 대출을 가장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DSR 적용을 받는 대출부터 먼저 받으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시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DTI만 볼 건지 DSR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대출 전략을 다시 펴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에서는 DTI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가성비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정책 자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또 생애 최초만큼 네. 또 많은 분들이 무주택인데 네. 생애 최초는 아닌 네. 기존에 한번 주택을 뭐 구매하셨다 파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전략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뒤로 후순위 대출도요. 이 무주택자 분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LTV 70% 무주택자에게는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물론 DSR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지만요. LTV 범위는 그렇게 70%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10억짜리 집을 살 때 앞에 전세 5억 을 제외하고 일반 무주택자도 2억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자본금 3억으로도 그 10억짜리 집을 입지가 좋은 집이라면 구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무주택자 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시면 생애 최초만큼이나 좋은 입지에 좋은 가성비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질문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갈아타시는 분들은 네. 대출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갈아탈 집이 오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니까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간다는 전제가 반드시 네.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이 굉장히 많은 대출 총량을 차지한 이유가 갈아타기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거든요. 즉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의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DTI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5억에서 9억 구간이 정책자금 대출로 활용이 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분들이 그 다음 13억대, 15억대로 가실 때 이 대출을 털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시 디딤돌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로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6억 구간, 그리고 9억 구간, 뭐 12억 구간, 15억 구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 구간들로 나눌 건지 입지별로 나눌 건지는 또 다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통적인 것은 내 입지가 상급지로 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갈아타기 할 때 내 집의 기존 집의 주택담보대출이 처분이 되지 않고 즉 다 갚지 않고 그 다음 집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 다음 집도 주택담보대출을 DSR LTV 범위 내에서 활용은 할 수 있으나 그때 잡히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때 신 DTI 제도가 또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가 갚혀지지 않는 즉 처분되지 않는 조건에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한 번 더 낼 경우에는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기도 15년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있는 내 집이 매도가 되어야 그 다음 대출도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을 잘 세우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다시 시장이 약간 얼어붙고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내 집이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 할 때도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내 집에 기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갈아탈 집에 그래서 얼마만큼의 대출이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계산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갈아타기가 대출이 만약에 기존 집에 껴있다면 참 어렵겠네요. 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셔야 된다면. 네. 예. 근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처분 조건으로 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런 처분 조건에 있는 것들은 또 안 받아주는 은행들도 있으니까 여러 은행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DSR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대출을 잘 해주는 은행을 잘 찾아야 된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은행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네. 또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요. 그 담보물 평가 범위 자체가 사업 시행 인가까지가 최대고요. 보통은 승인 나는 게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담보물 평가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반기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 빌라라든지 이런 물건지에 있는 그 담보물을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저희가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로 더 앞당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는 내 단계가 어딘지에 따라서 담보물 평가 범위가 정해질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미 신축이 되어서 잔금 대출을 치셔야 되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까지는 원활하게 나오신 단지라 하더라도 지금 잔금 대출도 약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은행들과 원활한 공조, 즉 잘 알아보시고 대출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러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 즉 등기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후취 담보로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행원이나 저희 같은 상담사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협약은행을 잘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 협약은행은 보통 사전 점검 때 대출 상담사들이 부스에 다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셔서라도 이 사전 점검 때 가셔서 대출 상담을 잘 받아서 나한테 대출을 잘해주는 그 은행을 꼭 잘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신축이 된 경우는 등기가 나오는데 뭐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이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협약은행에서는 대출을 잘 진행해 주나요? 네, 지금까지는 협약은행에서만 대출을 가능했기 때문에 협약은행에서는 이제 원활하게 지금 대출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둔촌주공도 그렇고 약간 불안한, 그러니까 입주 잔금 코앞인데 뭐 대출 막혔다 이러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협약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한번 보고 움직이셔야 되고, 또 이제 잠레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청약 그 경쟁률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직 중도금 대출 은행도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은 오히려 더 잘 알아보셔야 돼요. 사실 중도금 대출까지 시행된 은행들은 안 해주는 은행들이 있다 하더라도 해주는 은행들을 분명히 남겨놓거든요. 아니면 그 시행사라든지 PF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제는 해줄 텐데 앞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되고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청약 단지들 같은 경우에 시행사 협약은행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지를 좀 더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정말 대출로 이렇게까지 네. 성공을 시켜봤다라는 네.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알려드려야 될지, 지금 방금 여쭤보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존 등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떤 다른 은행과 상담사도 못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와 같이 지금 제가 이제 협업하고 있는 저희 대출팀 같은 경우에는 협약은행도 굉장히 많고 대출 상담사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행사와 함께 대출 상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그래서 뭐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존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을 저희가 상품을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협약은행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등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 이제 대부 상품으로 들어가서 좀 금리는 비쌌는데 일부러 이 대부 상품 잠깐 이용하시고 후에 입주장 닫히고 전세금이 오르니까 전세 보증금 받아서 갚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보존 등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품밖에 안내는 못 해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후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갚는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잠깐 쓰는 거는 저희가 열어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대부 상품을 막 쓰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잔금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정말 어디로 가도 은행이 다 열어주지 않아서 긴급하신 분들은 접수 양식을 제가 따로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드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막혀 있어서, 즉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연봉보다 훨씬 많아서 은행권 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DSR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안내를 해드려서,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제 풀패기 대출력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강의급으로 대출 상담을 하지는 않고 접수 양식에 맞춰서 대출 실행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DSR을 좀 털고 그 다음 즉 신용대출 상환 조건부 주담대, 즉 신용대출을 없애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연결을 시켜드려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끔 한 그런 연끌족을 구해드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담사와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잘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갈아타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입지, 자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개개인의 처한 상황과 네. 또 조건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라서 네.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대출 상담사라는 게 저도 좀 생소해서 네.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대출 상담사 조회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은행연합회 사이트나 이런 데 가셔서 대출 상담사로부터 명함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출 상담사 등록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치시면 성함과 사진과 그리고 그분의 위반 이력, 그리고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까지 싹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믿을 만한 상담사인지 이제 고르셔도 되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도 이제 상담사분들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을 끼고 있는 상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제 소개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 실행만을 위해서 좀 무리한 대출을 요구하시거나 후치 수수료를 요구하시거나 대출 상담 수수료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이렇게 걸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건의 대출을 잘 연결시켜 드릴 수가 있는지를 잘 판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접수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대출 실행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출 상담이 무료인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네, 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사실은 대출 상담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즉 고객에게 수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 비용이라든지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은행에 내야 되는 비용은 당연히 이제 요구가 될 거고 내셔야 되는 거겠지만, 이렇게 뭐 대출 상담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자금용도 증명을 위한 그런 수수료 등도 있거든요. 어려운 대출을 풀어줬다, 그러니까 얼마 달라,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그러나 무료라고 대충 받는 거 말고 제대로 잘 받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진짜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 양식은 네. 저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지금 이 영상 나오는 그 댓글, 고정 댓글도 이제 확인해 주셔도 되고, 이제 풀팩의 대출력 유튜브를 운영 중이거든요. 거기 오면 커뮤니티에 제가 어떤 식으로 뭐 소득, 부채, 차주, 성함, 연락처 이런 식으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이제 풀팩의 대출력 블로그 들어오셔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네. 많은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네. 해주셨고 핵심만을 이야기해 주셨고 네. 또 마지막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내가 입지력이 충만한 곳에, 즉 좋은 자산에 스며드는 좋은 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 시대에서도 대출을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시는데요.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시는 것보다 입지 공부와 부동산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집을 사는 것만이 또는 비주택 투자를 하는 것만이 땅과 상가 토지 투자 뭐 이런 것들만이 투자가 아니라 뭐 공부 등을 통해서 추후를 도모하는 것도 나에게 하는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지 공부, 임장 게을리 하지 마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 잘 잡을 수 있는 눈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